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 연준에 관한 책을 하나 참 재밌게 읽은 게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게 크리스토퍼 레너드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 제목이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The Lords of Easy Money라는 책입니다. 이게 결국은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연준이 물가하고 자산 인플레이션을 둘 다 고민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도대체 연준이 양적 완화에 물가만 신경 쓰는 연준이 됐느냐, 돈을 어떻게 하다 이렇게 쉽게 찍어내는 기관이 됐느냐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준의 위원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독립적이죠. 은행장도 있고 뉴욕에 있는 다 있는데 도대체 이 연준 의장이나 이 전체적인 좀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연준 위원들을 설득하고 만장일치를 하게 만들고 막 이런 압박을 주고 이런 게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연준 위원들이 평소에 무슨 말을 하면 막 놀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연준의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쫑긋하고 듣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결국은 이 FOMC 회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 사람이 평소에 각각의 위원들을 만나거나 어떻게든지 전화하든지 해서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는지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매우 재밌다라고 보는데, 이 책은 1946년부터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수립이 되고 어떤 목표에 의해서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잘 나옵니다. 이 과정을 결국은 토마스 호니그라고 하는 이 연준의 어떤 의원, 이 당시에 뭐였냐면은 캔자스시티 연준 은행장이었는데요. 그때 2010년에 양적 완화를 시행할 때 반대했던 이분의 약간의 인생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가 성립이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79년까지의 시기는 이 호니그란 사람이 공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준 의장들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잡고 자산 보부를 막으려고 노력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사실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완전히 분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도 없고 서로 돈을 막 찍고 이 돈을 서로, 그러니까 심지어 국제처럼 환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우리가 배운 대로 지급준비금을 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되게 건전하게 활용을 했으면 절대 뱅크런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결국은 최종 대부자들, 라스트 리소트가 없다 보니까 문제만 생기면 사람들이 은행으로 찾아가서 돈을 빼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뱅크런이라고 하죠. 지금은 오히려 뱅크런이 더 빨리 된다고 걱정하지만 그때랑은 다른 게 지금은 뱅크런이라고 해도 인터넷으로 내 돈을 다른 은행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이 시스템에 살아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돈을 빼면 지폐이기 때문에 빼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다르거든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친 끝에 결국 1907년에 정말 엄청나게 큰 금융위기가 오고요. 그때 이제 JP 모건이 딱 출동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걸 막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민간에 있는 은행들이 조지아주의 제킬 섬이라는 데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안을 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도 중앙은행이 있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월가의 힘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안이 민간의 금융기관들의 힘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안이 나오게 되고 그게 결국은 1913년에 의회를 통과하면서 연준이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사실 그 내용에 잘 나와 있고요. 1973년에 호니그는 이 연준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당시만 해도 연준은 물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자산 인플레이션도 항상 경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는 것도 경제에 나쁘지만 자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도 결국 나중에 이 버블이 터져가지고 경제를 망가뜨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2000년의 IT 버블의 붕괴나 2008년 부동산 붕괴로 인한 리만 브라더스 파산 등이 결국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이 물가랑 자산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잡았던 이 유명했던 연준 의장이 결국 폴 볼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금리를 단숨에 10%에서 20%로 올려버립니다. 그냥 2배가 아니라 이자 100원 내던 사람이 200원 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워낙 이자를 많이 내다가 거기서 2배를 더 내는 거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대목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대목이냐? 90페이지에 이 책 90페이지 나오는데요. 볼커는 자신이 사실 물가 인플레이션과 자산 인플레이션 이렇게 두 종류의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둘을 사촌지간이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물가만 오르는 걸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물가가 괜찮더라도 자산이 오르면 버블이 생기고 돈이 나가고 다시 물가를 자극한다고 봤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히 올렸던 거죠. 1990년대 들어서 좀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사실 미국에서 가장 좋았던 시기가 그때도 하나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미국의 재정이 심지어 흑자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경제가 되게 좋았는데 옛날 기준으로 이 정도 경제가 좋으면 취직이 되게 잘 돼야 되고 뭐 실업률도 매우 낮아야 되고 경제가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다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좋고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취업자 수가 빨리 안 느는 거냐, 왜 실업률이 빨리 떨어지지 않는 거냐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연구가 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이걸 수수께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책의 115페이지에 보면 연준의 이 그린스펀이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정말 잘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린스펀은 경제가 과거의 패턴을 깨트렸다면 연준도 과거의 패턴을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1990년대 초에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는데도 금리를 내렸다. 연준의 전통적인 개입 방식과는 반대되는 조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연준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1990년대 증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증시 중에 하나였고 특히나 90년대 중반에 IT 혁명이랑 맞물리면서 96, 97, 98 특히 99년에 이 나스닥이나 S&P가 올라갔던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대신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0년, 2001년에 IT 버블이 정말 세게 깨지긴 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통적으로 경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던 첫 시기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약간 이 대양적 완화 시대를 잉태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는 2000년에 IT 버블이 깨지고 2001년에 9.11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좀 좋아지면서 경제가 다시 좋아졌지만 미국은 그만큼 좋진 않았고 2008년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연대가 사실 2000년대입니다. 이때 이제 연준 의장이 됐던 사람이 잘 아는 벤 버냉키인데 버냉키는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엄청나게 위험이 생기자마자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시행을 하죠. 기본적으로 재정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을 완화하고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하는 것은 물가는 자극하지 않을 거다. 지금 미국, 리만 사태 직후입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워낙 엄혹하고 어렵기 때문에 재정을 풀지 않는 방법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대신 돈을 푸는 방법으로 자산 가격을 부양하게 되면 이 금융위기를 지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거를 방송에 나가서도 하고 되게 잘 짜인 각본대로 방송에도 나갔다가 위원들이랑 밥도 먹었다가 전화도 했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부 다 관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연준이 돈을 찍는 재앙이 되게 만든 첫 번째 케이스는 그린스펀이 95년, 94년 이때 경제가 나쁘지도 않은데 금리를 내리면서 이걸 조정했던 게 첫 번째로 잉태했던 거고요. 그리고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면서 버냉키가 양적 완화랑 제로 금리라는 거를 세게 밀어붙였고 이 사람의 주장대로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벽히 마무리가 됐던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현재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파월 의장의 역사를 보면 제가 지난 시간 Q&A 할 때 잠깐 얘기 드렸던 적이 있지만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파월 의장은 변호사 출신이고요. PE에도 있었고 심지어 그러니까 투자은행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업 가서 돈도 벌고 아주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당하게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연준에 들어와서 2010년에 들어와서부터는 자산 인플레이션하고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모두 걱정하고 그런 코멘트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2022년에는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물가를 잡았던 사람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했던 일을 과거에 돈 벌었던 것과 분리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물가가 오르거나 뭐 자산 버블이 오게 되면 한번 죽이고 갈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길게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분명히 물가가 올라가고 자산 버블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긴축을 하긴 하겠지만 그 긴축을 하는 정도가 폴 벌커나 이런 사람처럼 완전 뭐 박살을 내는 쪽으로 안 갈 거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어차피 미국은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회사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국가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파월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책의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결국 연준이 이렇게 돈을 쉽게 풀고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를 낮춰줬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고 P는 돈을 벌어도 P가 돈을 벌 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이 책이 끝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언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리고 보면 어디 기고를 했냐라고 보면은 뉴욕타임스나 뭐 이런 데 썼다라고 하거든요. 뉴욕타임스는 대표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사인 걸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성향의 작가가 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독점 뭐 또는 뭐 애플의 반독점, 구글의 반독점 여러 가지 나오고 돈 많이 버는 것에 대한 세금 이슈 나오고 이러면서 민주당이 되면 뭔가 크게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사람들도 똑같은 기득권이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옛날에 제 이름이 지금 딱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요 전 하원 의장 했던 나이 많은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었죠. 그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니까. 이분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마무리를 받아들이는 거는 뭐 좋은데 우리는 지금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사 나오거나 뭐 나오는 걸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위정자들은 주식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흔들리게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긴 역사를 보게 됐을 때는 결국은 버블을 지키는 방법, 물론 버블이 한번 깨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키는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썼던 미국 주식 끝까지 살아남는 미국 주식 여기에도 써놨는데 그거랑 요거랑 같이 보시면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근데 참 잘 읽혀요. 그러니까 기자님이 쓰셔서 그런지 참 잘 읽히고 재밌으니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이 책 보시고 뭐 궁금하시거나 여기 있는 글 중에서 좀 이런 내용은 어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